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이혼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얼마 안 됐고 하도 어이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어요. 썰TV를 통해 제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개념 없는 남편과 시모 귀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저희 시모는 그런 거 개나 준 사람입니다. 아니, 그냥 서로 좋게 지내면 되는 것을 꼭 못 살게 구려야 직성이 풀리는 건지 되지도 않는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며느리한테 갑질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그런 시모를 똑 닮은 사람이었고요. 저희 엄마한테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이면서 저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고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기가 차서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렸습니다. 너 같은 놈이랑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네 엄마랑 평생 둘이서 천년만년 살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그들에게 쌓인 제 감정 느껴지시나요?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건지 궁금하실 테니 어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썰TV에서 사연 듣는 낙으로 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고 첫 만남 때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이때 남편과 저는 서로를 마음에 쏙 들어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서로 원하던 스타일의 이상형을 만난 셈이었거든요. 그러니 서로에게 빠져드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야기는 나누다 보니 가정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서로 비슷한 가정 환경이라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둘 다 외동이었고요. 맞는 게 많다 보니까 대화 나눌 때 척하면 척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또 있을까? 우리는 천생연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 짝은 누구일까? 난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까?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마치 그게 남편인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연애 기간 내내 큰 잡음 없이 정말 잘 지냈어요. 한 번쯤은 싸울 만도 한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 너무 잘 맞았으니까 싸울 일이 딱히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저의 엄청난 자만이었습니다. 싸울 일이 없던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모든 게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콩깍지도 콩깍지지만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이미지 관리를 한창 할 때잖아요. 그리고 그냥 시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크게 싸울 만한 건더기가 없었던 거죠. 또 연애해 보셨으면 다들 아시잖아요. 이때 남자들이 얼마나 자상하게 잘 챙겨주는지요. 결혼하면 무슨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는 건지 그때부터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진짜 꼬시려면 뭔 짓을 못하냐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신중하게 살펴보세요. 남자들 그거 다 이미지 관리입니다. 연애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굴고 결혼해서는 별이고 달이고 다 내동댕이 칩니다. 결혼은 진짜 현실 그 자체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대단한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맞는 사람들이고 결혼해서도 천년만년 잘 살 거라고요. 엄청난 기대를 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쪽 어머님들도 우리의 결혼을 크게 축하해 주셨어요. 연애 때부터 옆에서 다 지켜보셨을 거잖아요. 서로 좋아 죽으려고 하고 잘 맞는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셨겠죠. 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부모는 그저 자식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니까 두 분 다 별 말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순탄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신혼 초반 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3개월 정도라고 해야겠네요. 이때 지나가니까 슬슬 서로의 본 모습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다름을 인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잘 맞춰나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놈의 인간은 도무지 맞춰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찌나 말을 안 듣던지 남편이 아니라 무슨 아들내미 한 명 키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먹었으면 쌓아두지 말고 제때제때 설거지하라고 했잖아. 뭐야? 분리수거 안 해놨어? 아니 일찍 퇴근했으면 집안 정리도 좀 해놓지. 어떻게 내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어? 집안일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거잖아. 맨날 나한테만 미루면 어떡해. 내가 미루기는 언제 미뤘어? 나중에 하려고 했어. 당신이 못 기다리고 먼저 잔소리한 것뿐이지. 아니 언제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맨날 빨리빨리 해라 닥달하는 건데. 누구를 닮아 성격이 이리 급한 거야. 나도 좀 쉬자. 진짜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찰떡처럼 잘 맞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안 맞는 구석도 제법 많더라고요. 저희 짧게 연애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2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한 거예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맞는 구석이 하나둘 나타났고 그로 인한 갈등도 상당했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는 반면 남편은 일을 미루는 성격이었어요. 이런 자잘한 일들로 싸우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참다 못해 터진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혼 때 진짜 제일 많이 싸운다더니 그걸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천생연분이고 매우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의견 차이로 싸우게 되면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우리도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안 맞는 구석이 많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도 저는 잘 맞춰나가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남편도 초반에는 바짝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확 놔버리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 우리의 감정은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간 살아온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서로 다른 점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제일 용납할 수 없는 건 바로 남편의 지나친 시모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친정엄마도 시모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모범을 보여야 남편도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 저를 통해서 배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도 나름대로 며느리 노릇 잘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대로 된 사위 노릇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위는 무슨 백년 손님이라나 뭐라나 엄마가 예쁘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시건방이 잔뜩 들었었어요. 엄마한테 대접받고 집에서는 제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고 아주 제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시모한테 잘하면 본인도 저희 엄마한테 잘해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예 없더라고요. 이걸 어느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하다가 친정엄마가 아플 때 확 느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시모가 아팠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들려드려야겠네요. 하루는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남편한테 시모가 아프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야근에 일이 너무 바빠서 들여다볼 시간이 없으니 저더러 대신 가서 좀 보살펴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고 바쁜 남편 대신 시댁에 방문해 시모 병시 중을 들었어요. 이때 시모가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꽤 고생했는데 남편이 엄청나게 걱정되었나 봐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30분 간격으로 연락해서는 몸은 좀 어떠시냐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수죽까지 만들어서 드시게끔 했습니다. 저는 시장하실 테니 근처 죽집에서 포장하겠다고 했거든요. 뭐라도 드셔야 빨리 약을 먹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가게에서 파는 죽은 정성이 없다나 뭐라나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 죽 한 번 쑤는 게 그리 오래 걸리냐면서 정성 듬뿍 넣어 손수 만들어드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사온 죽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본인 아플 때도 늘 손수 죽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도 어이없었어요. 사온 죽이 뭐 어때서? 맛만 좋구만. 요즘 밖에서 파는 죽 맛도 좋고 잘 나와요. 그게 그렇게 싫으면 본인이 직접 쑤던가. 저도 바쁘게 일하고 온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조금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걱정되면 저럴까. 저도 엄마 아프시면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좋게 이해하고 알겠다면서 손수 죽 써서 챙겨드렸어요. 남편이 꼭 좋은 거로 해드리라고 해서 비싼 전복 잔뜩 넣고 죽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프실 때 남편은 어땠는 줄 아나요? 네 집 개가 아픈가 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프거나 말거나 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본인 엄마였으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더러 계속 들여다보고 챙겨드리라면서 달달 볶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플 때도 저더러 다 알아서 하라면서 본인은 그냥 방관하기만 하더군요. 이게 너무 서운해서 뭐라고 했더니 본인은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지 않냐며 요리조리 핑계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벼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여보, 안 돼. 엄마가 많이 아프신가 봐. 집에 먹을 약도 없는 것 같고 당신이 나 대신 좀 사다 드리면 안 될까? 토요일 저는 갑자기 잡힌 출장으로 급히 지방에 내려갔어요. 한창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약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집에 마땅히 먹을 만한 약이 없어서 사러 나가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다고 하셨죠. 저는 일 때문에 지방에 있는 상황이라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부탁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시모가 아팠을 때 제가 한 행동이 있는데 설마 모른 척 할까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죽을 써달라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계속 간호해달라는 것도 아닌 그냥 약 좀 챙겨드리라는 건데 그거 하나 못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글쎄 저더러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렵다니? 당신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나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 중요한 일정이 생겼거든. 무슨 약속?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한잔 하기로 했어. 당신 해외로 이민 간 내 친구 알지? 글쎄 걔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다네. 그래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뭐? 지금 친구들 만난다고 약 못 사다 준다는 거야? 곤란한 듯 말해서 뭐 대단한 이유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친구들과의 술 약속 때문에 아픈 장모를 모른 척 한다는 거였죠. 남편의 말은 이렇습니다.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글쎄 그 친구가 해외로 이민 간 바람에 6년을 못 봤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는데 그냥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만 빨리 사다 주고 얼른 가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럴 수 없대요. 그 친구가 급한 일정이 있어서 오래 머물 수 없으니 빨리 가야 얼굴이라도 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진짜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친구는 소홀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친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모가 아프다는데 일말의 고민도 없이 단칼에 어렵다고 거절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얼른 일 마치고 올라와서 사다 드리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사다 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건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정 못 참겠으면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이때 남편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잘못 들은 건가? 하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 본인 장모인데, 무슨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 못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이 우수수 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 서운했던 마음마저 다 토해내며 진짜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왜 본인한테 그러냐면서 이게 그렇게 이해 못할 일이냐고 하더군요. 진짜 기가 막혀서 그간 싸운 건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진짜 핸드폰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웠어요. 제가 울면서 진짜 이러는 건 아니다. 나는 시모 아플 때 네 부탁 다 들어주지 않았냐. 그럼 나도 앞으로 얄짤없다. 시모가 아프거나 말거나 들여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본인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딱 선 그으니까 그지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꼬리를 내리더군요. 알겠다면서 친구 얼굴만 빨리 보고 얼른 약 사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만나기로 한 장소가 근처니까 친구 가기 전에 인사만 하고 사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우선 알겠다고 했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놔야 속이 시원한지. 기분이 확 상했지만 본인 입으로 약 사다 드리겠다고 말했으니까 믿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엄마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 괜찮아? 김서방이 약 사다 줬지? 아니, 아직 안 왔어. 대체 언제 온다니. 약을 먹어야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내가 살아나가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도통 움직이질 못하겠어. 뭐야, 아직 안 왔다고? 그럴 리가. 아까 분명 간다고 했는데. 알겠어, 엄마.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남편은 분명 친구를 만났고 이제 약 사러 출발하겠다며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약을 전해드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태 오질 않았다니 이 시간이면 전해주고도 한창 남아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갈 뿐이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엄마한테 약 전해준다고 서두르다가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별의별 생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걱정되어서 손에 일도 안 잡히고 핸드폰만 붙잡은 채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저는 죽어라 전화만 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 보면 무슨 일이 난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서 집으로 복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재수 씨, 저예요, 영호요. 영호 씨, 안녕하세요. 지금 그이랑 같이 계신 거예요? 네, 애들이랑 다 같이 있는데 얘가 술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일찍 취했네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어쩌죠? 재수 씨한테 계속 전화 오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이가 술에 취했다는 건가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취해서 뻗었어요.
아이고, 전화 안 받아서 걱정 많이 하셨죠?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혈압이 거꾸로 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혼자 발 동동거리면서 걱정했는데 사실은 술에 취해서 뻗은 거였다니. 제발 별일 없어라 간절히 바랐는데 그런 저 자신이 확 싫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뭔 일 나는 게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뭔 놈의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지 도통 못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밤에 급히 차를 몰아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면서 야간에 여는 약국에 들러 약도 샀습니다. 아픈 엄마를 생각하며 쉬지도 않고 운전했어요. 그리고 겨우 새벽에 도착해서 아파하고 있는 엄마에게 약을 챙겨드렸고 옆에서 잠시 쉬다가 곤히 잠든 엄마의 모습을 보고 다시 차를 몰아 출장지로 돌아왔습니다.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운전했더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쪽잠 자고 일어나서 마저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후쯤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본인도 잘못한 건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었고 계속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짐을 정리하고 소파에 앉기까지 남편은 계속 제 뒤를 따라다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 화를 내기 전에 어디 어떻게 된 건지 말이라도 들어보자는 생각에 할 말 있으면 먼저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변명만 술술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막 출발했다는 문자 보냈을 때 본인은 정말 일어설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다는 그 친구가 곧 있으면 가야 하는데 진짜 갈 거냐면서 아쉽다고 했답니다. 그러지 말고 딱 한 잔만 하자고 했고 남편은 그래 한 잔만 하고 다시 일어서자라는 생각에 앉았대요. 그렇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다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술도 조금 들어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체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은 얼큰하게 취해서 뻗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정말 장모님께 약 사다 드릴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이 꼬여버렸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뚜껑이 확 열렸던 것 같아요. 실수라는 말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실수죠? 저는 남편에게 실수의 뜻을 모르냐며 따졌습니다. 네가 한 짓은 실수가 아니라 그냥 나와 엄마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결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남편은 저와 엄마를 별 신경 안 쓰고 본인 엄마만 엄청 신경 쓰는 효자입니다. 제가 효자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효자, 좋죠. 본인 부모한테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걸 상대에게 강요해서 대리 효도를 원하거나 본인 부모 외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으며 이야기했고 전부터 서운한 감정을 느꼈는데 이번에 실망한 것도 그렇고 깨달은 게 많다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식의 결혼 생활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크게 놀라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즉시 잘못했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무관심하게 굴었던 부분들,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진심이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결혼했고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술 한두 잔 마시고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자중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어쨌거나 다 변명이고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라며 약속했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원한다면 각서까지 쓸 수 있다면서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렸어요. 잘못했으면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들 저는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간 저와 엄마에게 한 짓이 있고 이번 일로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가 큰 기대감이 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정말 해탈하거나 어느 정도의 포기를 하게 되면 딱 이 수준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지 화도 안 나고 싫지도 좋지도 않은 무의미한 상태. 남편에게 당장 용서할 마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저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감정에 치우쳐 이혼을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이혼할지 말지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우린 참 예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자잘한 싸움을 시작으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게 참 마음 아팠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머리로는 남편과의 이혼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마음은 머리만큼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정을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정으로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최대한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생각해서 이혼할지 말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많이 사랑해서 결혼한 만큼 조금의 후회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진지하게 생각하던 중 친정엄마의 몸 상태는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야 했고 저는 남편과의 문제도 그렇고 엄마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 큰 걱정을 안게 되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엄마 아픈 걸 알아서 장모님 병원 가보셨냐, 검사 어떤 거 해야 하냐 등등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처럼 엄마를 걱정해 주는구나 생각했죠. 장모님 몸 많이 안 좋으셔? 병원에서는 뭐래? 갑자기 왜 아프신 거래? 글쎄,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 원래 나이 들면 들수록 몸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잖아. 그렇지. 맞아. 나이 들수록 몸 관리 잘 하셔야 하는데. 이거 큰일이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일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 가서 몸에 좋은 보약 좀 지어드려야겠다. 원래 친정엄마가 몸이 약한 편이십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데 모처럼 남편이 엄마 걱정을 하며 생각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던 보약까지 지어준다고 하니까 내심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선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두고 보고 있었어요. 달라지는 모습,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던 말을 정말 지키려나 내심 없던 기대감이 새록새록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나는 역시나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한테 당장 보약이라고 지어줄 기세처럼 난리치니까 정말 지어주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친정엄마가 아니라 멀쩡한 시모한테 보약을 지어주더라고요. 그거 뭐야? 보약 지어왔어. 지인한테 소개받아서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이야. 그래? 그럼 그거 이리 줘. 나 안 그래도 엄마한테 가려던 참인데 내가 가서 챙겨드릴게. 어? 이거 장모님 거 아닌데. 엄마 거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 건데? 우리 엄마. 뭐? 아니,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 당장 가서 보약 지어야겠다고 했잖아. 그거 우리 엄마를 두고 한 말 아니야? 아니, 장모님 아프시다고 하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우리 엄마도 장모님 못지않게 나이 많으시잖아. 미리미리 관리해야지. 장모님처럼 여기저기 아프시기 전에 챙겨드리면 좋잖아. 남편의 어이없는 말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희 엄마 걱정해서 보약 한 채 지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께 아닌 시모꺼였다니 진짜 황당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시모보다 연세가 많기는 하지만 몇 살 차이 안 나요. 말이 연세가 많으셔서 여기저기 아픈 거라는 거지 사실적으로는 본질적인 체력 문제인 거잖아요. 저희 엄마는 시모에 비해 몸이 약하신 편이니까요. 그에 반면 시모는 그 정도면 진짜 건강하신 거예요. 보약 지워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물론 건강할 때 더 챙겨 드시면 좋죠. 그런데 아픈 사람 놔두고 멀쩡한 시모에게 먹일 보약을 지어왔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싶었습니다. 이건 제가 충분히 오해할 만하지 않았나요? 당장 보약 지어야겠다면서 부산스럽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걱정하니까 당연히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라니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 그럼 시모 거랑 저희 엄마 거 같이 지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치사하게 우리 엄마는 쏙 빼고 본인 엄마 것만 지어오니까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처음에만 장모님 몸은 조금 어떠시냐, 아프셔서 어떡하냐 걱정하더니 그냥 걱정하는 척하는 거였어요. 정말 걱정됐으면 어떤 행동이라도 취했을 겁니다. 그저 말로만 걱정하는 척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럼 그렇지. 네가 행동으로 보여주기는 무슨 개뿔. 절로 고개가 저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걱정됐으면 전화로 안부를 묻던가. 엄마 집으로 찾아가서 직접 몸은 조금 어떠시냐 물어보고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문자 한 통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실망하고 기분 상했다는 걸 남편도 느낀 것 같았어요. 헛기침하면서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해댔습니다. 저희 엄마 것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보약값이 워낙 비싸서 한 번에 두 분을 다 챙겨드리는 건 버겁다나 뭐라나. 장모님은 나중에 차차 챙겨드릴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병원 입원해서 치료받으실 텐데 보약이랑 같이 먹으면 몸에 더 안 좋지 않냐면서 다 엄마 생각해서 일부러 안 지어온 거라고 했어요.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먼지 같은 정마저 후루룩 떨어졌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그래, 아무리 연애 때 좋았어도 결국은 이런 사람인데 더 이상 같이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그때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하게 마음 정리할 시간과 다시 결혼 전의 생활로 돌아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생각하는 시간이요. 의사 말이 빠르면 한 달, 길면 2달 정도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아지는 거니까 저는 그 시간 동안 엄마 곁을 지키며 간호할 생각이었어요. 간병인을 고용하면 되지만 낯선 사람을 믿고 엄마를 맡기기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엄마를 챙겨야겠다고 생각했고 다니던 회사에 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남편은 제가 엄마랑 같이 병원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굳이 꼭 같이 들어가야겠냐면서 자잘하게 불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도 참 어이없었습니다. 뭐냐면 곧 명절도 있고 시모 생신도 있는데 제가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본인 혼자 챙겨야 하지 않냐면서 그럼 시모가 많이 서운해할 거라고 했어요. 장모는 아파서 입원하는 마당에 쓸데없이 시모를 걱정하고 있더군요. 진짜 화낼 가치도 없다 싶어서 그냥 조용히 엄마는 많이 아프시지만 시모는 멀쩡하시지 않냐. 이 상황에 아픈 사람을 먼저 챙겨야지 그깟 명절이랑 생신이 대수냐고 했습니다. 원래 네 엄마라면 환장하는 사람이고 나보다 더 잘 챙겼으니까 늘 하던 것처럼 남편 혼자 잘 챙겨드리라고 했어요. 남편은 입술 쭉 내밀고 더 툴툴거리고 싶었지만 저한테 한 짓이 있고 노력할 거라고 지켜봐달라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뚱한 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챙겨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심 명절 때랑 시모 생신 때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본인 욕심이죠. 우리 엄마가 아픈데 그런 거 챙길 겨를이 어디 있어요? 아픈 부모 내버려 두고 명절이랑 시모 생신 챙길 며느리가 어디 있겠냐고요. 막말로 입장 바꿔서 시모가 아픈 상황이라면 남편도 저와 똑같이 굴었을 겁니다. 아니, 저보다 더하면 더했을 거예요. 제 엄마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엄마를 장모님이 아닌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걱정되면 저럴 수 없습니다. 병원 날 모셔다 드릴까 한번 물어볼 법도 한데 그런 말도 없었어요. 제 심기 안 건드리려고 노력하는 건 보이는데 정작 제가 뭘 원하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말해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해줘도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괜히 제 입만 아프죠. 저는 예정대로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2달 정도 지내시다 퇴원하셨어요. 저는 엄마 곁을 지키며 간호하는 중간에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라는 걸 살짝 밝혔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냥 참고 살면 안 되냐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더니 본인한테도 잘하면 좋지만 굳이 장모를 잘 챙길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 아내한테만 잘해도 중간은 된다고 하셨어요. 원래 남자란 동물은 나이를 먹어도 유치하고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지난 세월이 아깝지 않냐고 하셨고 본인은 늙고 병들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은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혼자 남은 제가 많이 걱정될 거라고 하셨어요. 믿고 답답해도 그 정도면 저한테 잘하는 건데 그냥 참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데리고 살면서 조금씩 알려주고 가르치면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엄마는 온통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이 세상에 남은 가족이라고는 남편뿐이었으니까요. 저 혼자 두고 눈 감는 게 걱정되셨나 봅니다. 남편이 시모밖에 모르는 인간이기는 해도 저한테는 나름대로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글쎄 시모가 우리 몰래 엄마한테 돈을 빌렸더라고요. 금액이 꽤 커서 이혼하면 돌려받기 번거롭고 골치 아프다고 그냥 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완벽한 남자는 없는 법이라고요. 저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줬냐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시모가 사기를 당해서 집이 넘어갈 판인데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워서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부탁한 모양이더라고요. 하기사 지금 시모가 사는 집 남편의 거의 평생 번 돈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아들이 고생해서 얻은 집인데 넘어갈 위기라고 말하기 미안했겠죠. 엄마의 말씀을 듣고 보니 꽤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몸이 아프면 다 귀찮아지는 법이거든요. 엄마는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면서 그냥 이혼하지 말고 살면 안 되냐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본인에게 잘 못해도 상관없다고 하셨죠. 그 말씀에 저는 이혼을 조금 미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엄마 퇴원하시면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엄마 건강부터 더 챙긴 다음에 많이 좋아지면 그때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인간을 가르치면서까지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잘하면 뭐해요? 저희 엄마한테도 잘해야지. 제가 시모한테 하는 만큼의 반이라도 똑같이 굴었다면 이혼까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내 남편은 걱정 어린 연락이나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사용했어요. 엄마의 건강을 챙기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뭘 하면 좋을지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혼 문제로 엄마가 괜한 걱정에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잠시 미룬 것뿐.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조금도 걱정하지 않은 인간과 같이 살 이유 없죠. 엄마 퇴원하면 저도 같이 친정집에서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원 수속 마친 후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린 뒤 저는 짐을 챙기러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남편과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혼자 있으니까 시모가 놀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나 집안 곳곳 시모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집처럼 편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남편과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요. 저는 순간 시댁에 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왔냐면서 미리 말하고 오지 그랬냐고 하길래 내가 내 집에 미리 말하고 올 이유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왜 저러고 있는 거냐고 하자 한 달 전부터 여기서 같이 살기로 했다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한 달 전부터 여기서 지내셨다니? 설마 당신이 모시고 온 거야? 아니,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게 하도 걱정되어서 그냥 내가 모시겠다고 했지.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 엄마가 아들이 없어 며느리가 없어. 우리가 버젓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같이 모시고 살면 좋잖아.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혼자 지내시잖아. 당신 말 들으려면 우리 엄마도 같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장모님까지는 어떻게 모셔. 엄마는 내 엄마지만 장모님은 솔직히 불편하지.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우리 이혼하자. 어? 당신 지금 우리 엄마 모시고 살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거야? 너도 우리 엄마 불편하듯이 나도 네 엄마 모시고 사는 거 불편해. 너는 하기 싫어하면서 왜 나는 당연하게 할 거라 생각하니? 넌 이기적이게도 네 엄마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도 그러기로 했어. 나도 우리 엄마만 생각할 거야. 그리고 네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물론 싫기도 싫지만 더 싫은 건 바로 너야. 너 같은 인간을 더 이상 남편으로 사위로 두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엄마 몸 나아지면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이 인간이 저 몰래 저지른 꼴을 딱 보니까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엄마는 옛날 분이고 고지식하셔서 자신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니까 하루빨리 적응시키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이혼하자고 하니까 거실에 있던 시모 귀에까지 들렸나 봅니다. 서둘러 방에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더군요. 쟤까짓 게 뭔데 감히 귀한 아들한테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냐면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감히 귀한 내 자식한테 소리를 질러? 뭐 이혼? 네가 뭔데 이혼하자 소리를 하니? 해도 우리 아들이 먼저 해야지. 네가 이러니까 내 새끼가 네 눈치를 살살 보는 거 아니야. 뭐 하나 잘난 것도 없으면서 어디 내 새끼 키를 죽이려 그래. 네가 아내 노릇을 잘했냐 며느리 노릇을 잘했냐. 너 자꾸 내 아들한테 남편 노릇 사위 노릇 따지는데 너네 잘해 이거사. 안 보던 사이에 노망 나셨어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구분하셔야죠. 어머니 아들 남편으로서도 사위로서도 완전 꽝이에요. 네, 저도 뭐 이렇게 대단한 아내 며느리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어머님 아들보단 나았네요. 이 인간이 제가 하는 행동 반만 했어도 저 이혼하자는 소리 안 해요. 이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나 몰라요. 그냥 평생 마마보이처럼 어머님이랑 살았어야 하는데. 뭐? 이게 진짜? 시모는 제 말에 발끈하며 다시 한번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러자 가만 안 두면 뭐 어쩔 거냐. 시험이 한 대를 치기라도 할 거냐고 하길래 앞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을 있는 힘껏 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크게 입을 벌리며 까무러치게 놀라더군요. 그래도 제가 막 나가는 며느리는 아니라서 차마 어머님을 때릴 수 없으니 이 인간을 때리려고요. 어머님이 가장 아끼는 자식 새끼니까. 야! 세상에 뭐 이런 정신 나간 게 다 있어. 어디 하늘 같은 서방을 때려! 눈앞에서 자식이 맞는 모습을 보니까 이성을 잃었는지 시모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씩씩거렸습니다. 남편은 시모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면서 저더러 이렇게 몰상식한 여자였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넌 그렇게 개념 없고 이기적인 놈이었냐면서 반대쪽 뺨도 마저 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소리 지르며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길래 힘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실랑이 끝에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이나 당장 갚으라고 했어요. 이 인간이랑 이혼할 거니까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집 넘어갈 뻔했을 때 우리 엄마가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였냐면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이라면 적어도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사람도 아니라고 도와줄 가치가 없는 물건과도 같다며 쓴소리를 내뱉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파르르 떨면서 저를 노려봤고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궁금해하는 것 같길래 시모 대신 우리 엄마한테 돈 빌린 사연을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러자 시모는 빌린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그냥 도와준 거라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즉시 남편과 시모 몰래 손으로 핸드폰을 만져서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죠. 정말 뻔뻔하시네요. 집 넘어갈 뻔했을 때 저희 엄마한테 돈 빌리셨잖아요. 그때 그 돈 아니었으면 집이고 뭐고 넘어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모른 척 하실 수 있으세요? 딱 잡아댄다고 제가 그 돈 못 받아낼 것 같으세요? 이게 자꾸 뭔 소리를 해대는 거야? 너나 억지 부리지 마. 내가 언제 빌렸다고 그래? 사부인이 그냥 도와주려고 준 거라니까. 나더러 안 갚아도 된다고 했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 엄마한테 2억 빌리셨잖아요. 그 돈 얼른 내놔요. 무슨 2억이야? 1억 6천이지. 그때 1억 6천으로는 부족해서 조금만 더 빌려달라는 거 사부인이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른 데서 빌렸구만. 시모는 제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본인 입으로 빌렸다는 사실을 술술 실토했어요. 저는 그걸 녹음했고요. 본인도 순간 이상했는지 잠시 생각하다가 손으로 입을 막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녹음한 줄도 모르고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오만하게 굴길래 녹음 중인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을 종료하고 즉시 파일을 다른 곳에 보냈어요. 혹시라도 시모가 지우거나 핸드폰을 망가뜨리면 끝이니까요. 역시나 시모는 발악하며 제 핸드폰을 빼앗았고 발로 막 밟았습니다. 그래봤자 파일은 얼마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저는 다 틀렸다는 걸 말해주고 정신 차리라며 남편과 시모에게 사이다 이혼을 날렸습니다. 핸드폰 보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과 엄마한테 빌려서 발생한 이자와 원금 그리고 위자료까지 단단히 준비해서 요구했어요. 둘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버텼지만 결국 제가 받아낼 몫은 다 챙겨받았습니다. 위자료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혼인기간이 짧아서 이걸로 만족해야 했죠. 아무튼 시모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엄마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 정리할 때 우리 집 역시 팔아서 해결했어요. 결국 남편과 시모는 집도 돈도 모든 걸 다 잃게 됐고 전에 살던 집보다 못한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엄마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대로 씩씩하게 잘 사는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이 다시 합치자는 쓰레기 같은 연락을 해오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즐기고 있어요. 지금 본인의 상황이 전보다 못하니까 제가 많이 아쉬울 겁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남편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새 출발하고 있는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